안녕하세요. 자파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빈주형 노하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일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가며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한 계획은 늘 뒤로 밀려나 있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해보려고 했던 생각이나 그런 공부들이 어느새 몇 달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자파사전에서는 우리 일터와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짚어보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웠던 정보들을 알차게 준비해왔습니다. 오늘만큼은 밀려드는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내게 꼭 필요한 배움과 생각을 채워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는 6월 취업자 수 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청년, 제조, 건설업 등 고용이 부진한 업종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비스 부문 호조로 취업자가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반등했지만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한층 더 심화되고 청년층 실업률도 상승하면서 일선 현장에서의 구직 피로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가오는 3분기 중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추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첨단 및 선호 분야 전문 인력 20만 명 양성과 양질의 민간 및 공공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제조, 건설 부문의 취약 근로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도 조속하게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44개월 연속 감소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최근 반도체 수출 호황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자리 파급 효과가 큰 주력 산업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청년들의 구직난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으나 증가폭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청년층 고용률 역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수출 호조의 온기가 실물 경제와 일상 고용 시장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 한파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분기 중 대규모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발굴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년 연장 패키지 연장 방안은 청년 고용 패키지와 함께 나와야 한다면서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는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과 극심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대 간 일자리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일부 청년 선호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일터에서는 고용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충돌 가능성이 실제하는 공공부문에는 정부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객관적인 통계와 청년 고용 패키지를 정교하게 맞물려 미래 세대의 불안을 걷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빈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가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는 심장 속 혈관의 모습, 몸속 장기의 구조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신체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그림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의학 정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를 만나보겠습니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의학 정보를 그림과 그래픽으로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전문가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와 질병의 원인, 치료 과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진이 아닌 그림이 필요할까요? 실제 수술 사진이나 장기 사진은 혈관과 조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표현해내는데요. 의료진과 환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에는 종이 위에 사파를 넘어 3D 모델링과 의료 애니메이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은 병원과 의료 현장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해부학 교재와 의학 논문은 물론 병원의 진료 안내 자료와 수술 설명서, 그리고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기업의 교육 자료에까지 활용되는데요. 특히 의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인체의 구조와 질병의 원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메디컬 일러스트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복잡한 해부학 구조와 장기의 위치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죠. 또 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이나 수술 과정을 설명할 때 그림을 활용해 치료 방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의료교육용 3D 애니메이션과 건강 콘텐츠 제작에도 활용되며 의료진의 교육부터 환자의 이해까지 돕는 중요한 소통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의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체와 의학에 대한 이해입니다. 뼈와 근육, 혈관과 장기의 구조 등을 정확하게 표현해내야 하기 때문에 해부학과 생리학 등 기초의학 지식이 필수적인데요. 여기에 그림을 표현하는 미술 감각과 디자인 능력은 물론 포토샵과 3D 모델링 프로그램 등 디지털 그래픽 기술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또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전문적인 의학 정보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바꾸는 능력 역시 중요한 자질입니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길은 다양합니다. 시각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 미술 관련 학과를 전공한 뒤 의학과 해부학을 함께 공부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의료 관련 전공자가 디자인 역량을 키워 진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직 국내에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많지 않아 관련 분야를 꾸준히 공부하고 의료 콘텐츠 제작과 3D 그래픽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후에는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제약회사, 의료기기 기업, 의학 콘텐츠 제작사 등에서 의료 정보를 시각화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넘어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의학을 배우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국내에서는 활동하는 전문 인력이 많지 않지만 의료기술과 디지털 콘텐츠가 발전할수록 그 필요성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학과 예술을 연결해 더 나은 의료 소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실제 사진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복잡한 인체 구조를 정교하게 그림으로 그려내 의료 현장의 소통을 돕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학과 예술을 연결해서 더 쉽고 정확한 의료 현장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정성과 노력이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에서는 생산관리, 품질관리, 그리고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직무에서 해외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살펴볼 만한 K-무브 베트남 제조경영 실무관리자 취업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베트남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제조경영 실무관리자의 양성 과정으로 운영되며 생산관리와 품질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해외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무 교육과 언어 교육, 그리고 베트남 현지 취업 연계까지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외 취업을 처음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의 출발선이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번 과정은 교육비 부담을 낮춘 점도 눈에 띕니다. 교육비 영원, 항공권과 비자, 기숙사 지원 등의 혜택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해외 취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부담되는 것이 초기 비용과 현지 적응 문제인 만큼 이런 지원은 지원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어 교육도 함께 제공되어 현지 근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도 함께 겸비할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제조 경영 관련 직무입니다. 삼성전자, 현대, LG전자, 포스코 등 베트남의 주요 취업처로 여러 기업들이 소개돼 있는데요. 물론 실제 취업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면접 결과, 그리고 기업별 채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전에는 반드시 연수 내용과 취업 연계 방식, 근무 지역, 그리고 실제 담당하게 될 직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은 사람인 채용 공고를 통해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안내돼 있습니다. 또한 지원 전 최종 마감일은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해외 취업은 낯선 환경에 도전해야 하는 만큼 기회와 함께 준비도 필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국가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글로벌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이런 국비 지원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내를 넘어 더 넓은 무대에서 첫 커리어를 꿈꾸는 분들께 오늘의 잡정보가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제도를 활용한다면 이 낯선 환경에 부딪혀야 하는 해외 취업에서 가장 크게 걸림돌이었던 초기 비용, 또 언어 장벽도 덜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비 지원이라는 확실한 디딤돌을 밟아 더 넓은 무대에서의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이혜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소개하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식물을 가꾸거나 흙을 만지며 편안함을 느껴본 경험 있으신가요? 농업은 이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서비스로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 농촌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건강한 일상을 돕는 사람들, 바로 농업과 복지, 상담을 연결하는 전문가 치유농업사입니다. 치유농업사는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사람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직업인데요. 꽃을 심거나 텃밭을 가꾸는 체험을 넘어 참여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는 활동을 설계하고 효과까지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치유농업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업무는 크게 프로그램 기획과 현장 운영, 효과 평가로 나뉩니다. 어르신에게는 기억력과 신체 활동을 높이는 텃밭 프로그램을, 청소년과 직장인에게는 식물 심기와 수확을 활용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장애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동물 교감과 농작물 재배 등을 결합한 맞춤형 활동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활동 중에는 농기구와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참여자의 행동과 정서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후 설문과 관찰 기록을 통해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합니다. 최근 치유농업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고령화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농촌에도 새로운 소득원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농업은 도시민에게 자연 속 휴식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치유농업법이 시행됐고 2026년에는 1급 치유농업사 국가 전문 자격 시험도 처음 시행됩니다. 다만 치유농업은 의료기관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의료, 복지, 상담 전문가와 협력해야 합니다. 치유농업사가 되려면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에 국가 전문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처음 진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급 과정에 도전하는데요. 지정기관에서 14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1차 선택형 시험과 2차 주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관련 전공이 필수는 아니지만 농업과 원예, 사회복지, 상담심리, 보건의료 등의 경험이 있다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자격 취득 후에는 치유농장과 농업기술센터, 복지기관, 교육기관에서 일하거나 직접 농장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나 컨설턴트로도 활동하는 길이 있습니다. 수입은 근무기관과 경력에 따라 다르고요. 프리랜서나 농장 운영자는 프로그램 운영 횟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유농업사에게는 농업 지식과 기획력뿐 아니라 참여자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관찰력과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연령과 특성의 사람을 만나는 일인 만큼 의사소통 능력과 책임감, 철저한 안전의식도 중요합니다. 농업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는 일, 자연이 가진 힘을 사람들의 건강한 삶과 연결하는 사람들, 오늘은 치유농업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치유농업사는 단순히 농작물을 키우는 데서 벗어나 자연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가치 있는 역할인데요. 일상의 스트레스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보듬고 또 상생의 가치를 키워가고 싶다면 나만의 전문성을 넓힐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온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인데요. 이 정해진 수당만 주는 이 제도는 노동자 권리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또 최근 규제 법안이 논의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에서는 효율 저하와 경영 위축을 우려하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주영 아나운서, 현장에서의 고충은 어느 정도인가요? 직장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노동의 가치가 가려진다는 점입니다. 포괄임금제 아래 매일 몇 시간씩 더 일해도 수당은 그대로인데요. 특히 IT나 기획직군처럼 마감이 정해진 업무에서는 밤샘이 당연시되면서 만성 번아웃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회사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증발해버리는 상황에 노동자들은 무력감과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나운서, 기업 측에서는 이 전면 폐지 시 현실적인 부작용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사무직이나 연구직처럼 업무 경계가 모호한 직군의 근태를 분 단위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출퇴근 통제가 엄격해지면 오히려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같이 자율적 문화가 위축될 수 있는데요. 모든 업무를 시간 단위로 증명해야 한다면 행정적 비효율이 극대화되고 기업의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이 근로자와 이 회사 간의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기업의 생산성,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합의점이 어디 있을까요? 주영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의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투명한 근태 기록 시스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요. 협업 툴이나 PC오프제 등을 활용해 실제 근무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명백한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세부 조항을 촘촘히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업무와 업종과 직무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법제화가 필요한데요. 창의성이 중요한 직군에서는 재량 근로제를 넓혀주되 이를 악용해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 식의 정밀한 규제가 작동해야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제도의 껍데기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괄임금제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직원들의 전역과 또 열정을 당연한 희생으로 삼아온 관행이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도의 변화가 또 다른 규제에 덧치되어 현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의 정당한 가치가 인정받으면서도 기업이 활력을 잃지 않는 건강한 일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잡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박재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리더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전략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선수들이 가장 존경하는 감독으로 꼽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술보다 먼저 사람을 믿었고 가능성을 먼저 발견한 리더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를 바꾼 감독, 바로 거스 히딩크입니다. 거스 히딩크는 1946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수 생활을 마친 뒤 감독의 길을 걸으며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호주, 러시아 등 여러 나라 대표팀을 이끌었는데요. 유럽 축구 역사상 단 9명의 감독만 달성한 트래블을 이뤄낸 명장이기도 합니다. 1988년 PSV 에인트호번을 이끌고 리그와 컵 대회, 유러피안 컵을 모두 제패했고 이후 네덜란드를 1998년 월드컵 4강, 대한민국을 2002년 월드컵 4강, 호주를 사상 첫 월드컵 16강, 러시아를 유로 2008 4강으로 이끌며 가는 팀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를 세계적인 명장으로 만든 것은 화려한 우승 경력보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리더십이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은 월드컵 본선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선수들의 한계를 먼저 정하지 않았는데요. 안 된다는 평가보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믿었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스페인을 차례로 꺾으며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 4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은 4강의 신화보다도 히딩크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히딩크는 선수의 이름값보다 실력을 먼저 봤습니다. 선배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하지 않았고 무명 선수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과감히 기회를 줬는데요. 훈련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요구했고 실수보다 도전하지 않는 것을 더 아쉬워했습니다. 선수들은 감독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확신 속에서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었는데요. 히딩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한 팀은 이름이 아니라 준비해서 만들어진다. 그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 철저한 체력 관리, 그리고 기본기를 누구보다 강조했는데요. 특별한 전술도 중요했지만 결국 강한 팀을 만든 것은 평범한 훈련을 특별한 수준으로 반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스 히딩크는 대한민국 축구의 성적만 바꾼 감독이 아닙니다. 선수를 믿는 법,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그리고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는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리더는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사람을 믿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임을 증명했습니다. 누군가를 믿어주는 한마디가 한 사람의 가능성을 바꾸고 때로는 한 팀을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네, 이름값이나 결과보다 준비된 과정을 믿고 또 기회를 주었던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이 여운을 참 남겨주는데요. 누군가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격려하는 신뢰의 힘이 우리 일터와 일상에서도 서로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하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해 피로를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을 넘어 얼마나 깊고 편안하게 자는지가 중요해지면서 수면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과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해 수면 상태를 분석하고 더 나은 잠을 돕는 이른바 슬립테크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슬립테크의 성장이 관련 산업과 우리의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슬립테크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수면을 건강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잠을 개인의 생활 습관 정도로 여겼다면 최근에는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링 같은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으로 자신의 수면 시간과 심박수, 수면 단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술의 발전이 맞물리면서 수면도 새로운 관리와 소비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슬립테크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제품과 서비스도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링은 사용자의 움직임과 심박수 등을 분석해 수면 상태를 기록하고 인공지능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사용자의 체온이나 자세에 따라 환경을 조절하는 스마트 침대부터 빛과 소리로 숙면을 돕는 기기까지 다양한 제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면 관리가 침구 산업을 넘어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립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전문가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개발자는 물론 웨어러블 기기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또 사용자의 수면 습관을 분석하고 개선을 돕는 수면 코치와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전문가 등 새로운 직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건강관리가 결합하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슬립테크 기기가 모든 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웨어러블 기기가 측정하는 수면 정보는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검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면 점수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오히려 잠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도 있는데요. 또 심박수와 생활습관처럼 개인의 민감한 건강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결국 슬립테크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완전히 대신하기보다 자신의 수면 습관을 이해하고 관리하도록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휴식 시간으로 여겨졌던 잠이 이제는 기술과 산업이 주목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슬립테크의 성장은 우리가 잠을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술이 우리의 잠을 얼마나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바꿔나갈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보는 일터였습니다. 그동안 그저 휴식으로 여겼던 잠이 이제는 인공지능과 기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산업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기기에만 의존하기보다 내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스스로에게 온전한 숙면을 선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잡 이슈 시간인데요. 주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정부가 워라밸 플러스 4.5 프로젝트를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주 4.5일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 구조를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기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까지 함께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데이터와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래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일하느냐,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직장인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나요? 네, 2024년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3.2%가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5년 연간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약 100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시간 근무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근무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느냐인 건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긍정적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영국 비영리 단체 4Day Week 글로벌이 61개 기업 약 2,9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주 4일제를 도입했는데요. 그 결과 참여 기업의 평균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고 퇴사율은 57% 감소했습니다. 또 참여 근로자의 54%는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됐다고 답했는데요.
실험 종료 후에는 참여 기업의 92%가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과가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업무 방식을 함께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수면과 정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병가와 이직률이 감소했고 기업의 채용과 인력 관리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례도 있는 반면에 또 노동 시간만 줄여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죠. 네, 맞습니다. 프랑스는 법정 노동 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했지만 업무 방식 개선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았고 임금은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도 커졌는데요. 업무 혁신 없이 노동 시간만 줄일 경우 오히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방식과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결국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근무 시간보다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 4일제를 한 번에 전면 도입하기보다 주 4.5일제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방식을 찾고 있는데요. 결국 성공의 핵심은 단순히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 업무 방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 4일제라는 것이 단순히 하루를 더 쉬는 제도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시범 사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하늘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보다 380원, 비율로는 약 3.7% 오른 수준인데요. 최저임금은 단순한 시급 숫자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생활과 사업장의 인건비를 동시에 움직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게 근로자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사업장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을 적용해 223만 6,300원인데요. 편의점, 음식점, 카페처럼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바로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생계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장치가 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달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크게 갈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와 생활비를 고려하면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경기 둔화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도 양쪽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표결을 통해서 결정됐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매출이 크게 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결국 근무 시간 조정이나 채용 축소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느끼는 무게가 확연하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특히 최저임금 변화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먼저 나타나는데요.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숙박업과 배달과 같은 서비스업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일터에서는 시급 인상이 곧바로 비용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인원을 그대로 고용하더라도 한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오르면서 전체 인건비도 함께 늘어나는 건데요.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을 일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시급 숫자 하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과 급여 계산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데요. 시급과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주휴수당이나 각종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본인의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시급제 근로자뿐 아니라 월급제 근로자도 본인의 월급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눴을 때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시급이 올랐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일터 전체의 비용 구조와 근로 조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제도는 숫자로만 발표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서와 월급 명세서, 근무 시간까지 잘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가 정한 임금의 가장 낮은 기준입니다. 그만큼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는 안정망이지만 동시에 영세사업장에서는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생산성 향상, 근로시간 관리, 고용안정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쪽의 부담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지속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700원. 이 누군가에게는 생활비를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방패가 될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비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숫자 하나에 담긴 일터의 변화,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김아림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과제를 하거나 회사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란색의 한글과 컴퓨터 아이콘을 생각하실 텐데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서를 담당해온 회사죠.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최근에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넘어 AI를 활용하며 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번 기업사전에서는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과 컴퓨터는 1990년대 설립된 우리나라의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당시 컴퓨터 환경은 대부분 영어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한글로 글을 쓰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우리말과 글을 컴퓨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워드 프로세서 한글을 선보였는데요. 이후 한글 프로그램은 기업과 학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폭넓게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대표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대표 프로그램은 바로 한글입니다. 사업 영역은 한글 문서 작성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데요. 표와 계산 작업을 할 수 있는 한셀, 발표 자료를 만드는 한쇼, PDF 문서를 다루는 한 PDF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은 한컴 오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문서 작성부터 계산, 발표까지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특히 다른 회사의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파일도 불러올 수 있어서 다양한 문서 형식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과 컴퓨터는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먼저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에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사용권을 제공해서 수입을 얻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수량만큼 제품을 구매하거나 계약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다른 기업의 서비스에 문서 작성이나 편집 기능을 넣을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한컴의 문서 기술 자체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며 수익을 얻는 겁니다. 또 과거에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한 뒤 정해진 버전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매달 또는 매년 이용료를 내고 최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구독 방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한컴독스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한컴복스에 가입을 하면 윈도우와 맥,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에서 한컴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작성한 문서를 온라인에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설치형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던 기업에서 꾸준히 이용료를 받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더욱 사업 구조를 넓힌 겁니다.
그렇다면 한글과 컴퓨터는 AI 시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먼저 한글과 컴퓨터가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대표 서비스인 한컴 어시스턴트는 사용자가 일상적인 말로 명령하면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하고 긴 내용을 요약해주는 AI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줘 라고 입력하면 AI가 문서의 구조를 만들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글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하나씩 조작해야 했지만 이제는 AI에게 원하는 업무를 말로 요청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한컴은 최근 다른 AI 플랫폼에서도 한컴의 문서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 지난 30여 년 동안 한글 문서를 만들고 편집하는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쌓아온 문서 기술을 바탕으로 수많은 문서를 AI가 읽고 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한글이 AI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글과 컴퓨터와 함께한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서, 프로그램 아래야 한글이 이제는 말 한마디로 보고서의 초안을 만들고 또 요약하는 인공지능 비서로 진화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플레이스를 정리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요즘 창밖을 보면 온통 회색빛이죠. 길어지는 장마 때문에 마음이 눅눅해지진 않으셨나요? 아유, 비도 오는데 무슨 여행이야 싶어서 집콕을 하셨다면 오늘 제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여행가들은요, 일부러 비 오는 날을 골라서 떠난다고 합니다. 바로 빗방울이 세상의 소음들을 하얗게 지워줄 때 비로소 살아나는 자연의 숨소리를 듣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이 장마철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품은 곳이죠. 초록빛 싱그러움과 고즈넉한 빗소리가 어우러진 강원도 평창, 그리고 용평으로 특별한 우중 여행을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길 곳은 평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오대산 자락에 안겨있는 천년고찰 월정사입니다. 이곳의 명물인 전나무 숲길은 평소에도 걷기 좋지만 비가 내리는 날 그 매력이 배가 되는데요. 우산을 타고 툭툭 떨어지는 빗소리와 흙길 위로 툭툭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음악 삼아 걷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아주 맑게 비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비에 젖은 부드러운 흙내음, 그리고 전나무가 뿜어내는 짙은 피톤치드가 주는 느낌이 참 따뜻합니다. 여기에 월정사 계곡을 세차게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소리까지 더해지면 그 어떤 백색 소음보다 완벽한 자연의 교향곡이 완성되죠. 양손에 신발을 들고 촉촉하게 젖은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고즈넉한 산사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빗소리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면 이번엔 신비로운 구름 속 세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용평 리조트로 이동해 발왕산 관광 케이블카를 타보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높은 발왕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 안에서 듣는 빗소리는 아주 훌륭합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된 캐빈 안에서 빗방울이 창문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나만의 아늑한 우주선에 탄 기분이 들거든요. 안개와 구름이 산자락을 휘감는 비경을 감상하며 정상에 도착하면 하늘을 걷는 듯한 기 스카이워크가 펼쳐집니다. 맑은 날에는 저 멀리 강릉 앞바다까지 보이지만 비 오는 날에는 발 아래로 하얗게 일렁이는 안갯바다, 즉 운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장마철이 아니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낭만이죠. 이렇게 평창의 낮을 만끽하셨다면 오늘 밤은 빗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며 하룻밤 묵어가는 우중 글램핑으로 여행의 정점을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성적인 글램핑장의 용평과 평창에는 참 많은데요. 무거운 캠핑 장비 없이도 몸만 편하게 가서 숲속의 밤을 즐길 수 있는데 이 진짜 묘미는 바로 밤에 시작됩니다. 텐트 천막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지글지글 바베큐를 구워 먹는 재미, 그리고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앉아 빗소리를 가만히 듣는 멍까지. 마음을 어지럽히던 걱정들이 빗소리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한 최고의 힐링을 선물해 줍니다.
장마철의 비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때로는 그 멈춤 속에서 진짜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쏟아지는 비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셨다면 이번 주말에는 축축한 방바닥 대신 빗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안개가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곳, 강원도 평창과 용평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디 갈까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찬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디지털 범죄, 특정 시기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 일상을 노리고 있죠.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문자,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까지 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내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디지털 범죄 예방 수칙,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원칙, 바로 출처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 금지입니다. 택배 조회, 공공기관 안내, 각종 지원금 문자 등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문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고 있습니다. 문자 속에 포함된 링크를 무심코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는 일단 의심하고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 압박을 이용한 수법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보통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된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제가 생겼다 등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공포나 긴급함을 조성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일단 심호흡을 하고 대화를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독촉할수록 더 침착하게 상황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식 채널을 통한 확인입니다. 만약 정말로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면 전화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자들은 자신이 직접 불러주는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니까요. 절대 문자에 적힌 번호나 상대가 알려준 번호는 믿지 마시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공유는 절대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특히 OTP 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보안 승급을 빌미로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며 휴대전화 제어권을 뺏기도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통화 중에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알려주거나 상대가 시키는 대로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범죄가 의심되거나 이미 당했다면 즉시 대처가 생명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해 상담을 받고 추가 피해를 막으셔야 합니다. 당황해서 시간만 보내는 사이 피해 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가 2차 피해를 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범죄 예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겠지 하는 방심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수칙들을 꼭 기억하시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확인하는 습관으로 안전한 일상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예방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일터와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바쁜 걸음을 멈추고 내게 꼭 필요한 생각들을 차곡차곡 채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